예,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지대, 도시 공간구조 이론, 예, 이것이 주요 항목입니다. 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치를 말합니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장치를 말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된 시장을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의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시장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이 충분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인 경우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그다음 두 번째, 공급품은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에 따라서 같은 스마트폰이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대체가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완전 대체 가능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를 이용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이 기계나 이거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었다가 또 B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런 걸 가정을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네 번째,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시장 참여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장 참여자는 일부의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근데 완전 경제 시장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를 똑같이 완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하나 물건은 어디 가든지 어느 시장 어디에서나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제의 시장에서는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회적인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효율, 예,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의 재화나 서비스 공급 시장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부동산의 지역성 그리고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예, 동일한 80평 아파트, 동일한 80평 토지라고 하더라도 80제곱미터 토지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것과 저 지방에 있는 것 가격이 다르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증가가 곤란하죠. 그래서 공급량이 고정적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유량이 기본입니다만은 저량 개념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근데 표현은 이제 저량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저량의 공급량, 주택 공급량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유량이 되니까 일정 시점에서의 공급량, 일정 시점의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을 분석 도구로 삼으려면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택 공급량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하면은 그건 일정 시점에 수요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일정 시점 이렇게 저량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격 등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죠. 가격을 예, 어, 서로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네 번째,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별 대체 가능성이 있고 대체 가능성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 낮아요. 예, 그 같은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시장의 조직화 정도도 낮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거래 의사 결정 과정 및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가품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매매 기간도 장기화가 됩니다. 하나 물건 거래가 성립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많아 시장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이 자연 상태에 있지 않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많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품이어서 금리 등 자금 조달의 금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큰 영향을 받고 시장 진입과 탈퇴 및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에요. 이 고가니까는 아무나 참여하기가 곤란하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그럼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먼저 교환을 하는 기능이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기능, 매매라는 게 물건을 금전으로 사는 거니까 부동산과 현금 또는 뭐 부동산과 부동산을 민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환 계약이죠.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 및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어떤 부동산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 물건을 구입하면은 그 공간이 그 사람한테 배분되는 거고요. 자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란 자원이 배분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부동산의 양과 질이 조정이 됩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겠고, 비록 그 단계는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에는 용도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 같은 것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질도 조정이 되죠. 가격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이용 형태도 결정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토지가 주거지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상업지로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이 공업지로 사용되느냐, 그냥 나지 상태로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격의 창조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 시장 참여자들은 획득한 정보를 시장 활동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추세가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정보의 효율성 원래 이제 증권 시장에서 발전된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이론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증권 시장이 본질적으로 정보 전달 측면에서 효율적이어서 증권 시장 참여자가 초과 이윤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이론이에요. 증권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떼돈을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인데, 이 이론은 그 시장을 그 효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약성 효율적 시장, weak efficient market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효율성의 정도가 좀 떨어지죠. 다른 시장에 비해서. 두 번째가 준강성, semi strong efficient. 강하기는 강한데 좀 중간적으로 강해요. 약성보다 더 강한데. 세 번째가 이제 strong efficient market,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책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완전하냐? 새로 공표된 정보는 물론
이제 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 공표된 현재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부자 정보, 즉 미래 아직 공표는 안 됐지만 정식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는 그런 정보까지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전제 자체. 어쨌든 이 내부자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걸 이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시장, 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 공표되는 현재의 정보도 공표 즉시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 공표되자마자. 증권 시장 거의 이 정도는 그 정도 효율성은 있다고 보죠. 현재 증권 시장도. 그래서 공표된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는 이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약한 시장이 이런 새로 공표된 최신 정보를 토대로 한 분석으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그게 뭐냐? 시장 가격이 과거의 정보만을 반영해요. 과거의 정보를 완전히 반영해요. 그래서 이런 그 과거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technical analysis.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좀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아까 이제 그 효율적 시장 이론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시장인데,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해요. 얼핏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완전 경쟁 시장도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과 그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불안정 경쟁 시장도 이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면은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초과 이윤,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 다음 화면에서 보실 그 정보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자,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정보 가치, 1년 후에 어떤 토지의 인근 지역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개발될 경우 토지 가격은 6천만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자주 나올 개념인데, 뭐냐면은 투자자가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도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투자도 하려면은 그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요구 수익률인데, 그게 20%예요. 다른 곳에 투자해도 20%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될 가능성은 40%이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개발될지 안 될지 아는 그 정보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자, 먼저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그 개발될 경우에 토지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는 토지 가격이 주어져 있죠.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개발될 가능성 40%라고 했죠. 그러면 0.4 플러스,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4천만 원. 그러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0.4, 1에서 0.4 빼기 0.6에서 요게 분자로되고,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을 분모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 문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안 돼요. 사람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어차피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자, 6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은 2,400이 되죠. 플러스 4천만 원 곱하기 0.6 4, 6, 24 여기도 역시 2,400. 그 다음에 1.2 그럼 4,800에 1.2 나누면은 12 0 하면은 4천만 원 이네요. 그래서 대상 토지 현재 가치는 4천만 원이죠. 자, 그리고 대상 토지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 이걸 이제 알고 있어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를. 그러면 개발될 경우에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라고 했죠. 6천만 원에다가 이걸 1 플러스 0.2로 역시 나눠줘요. 요구 수익률 0.2를 더해서 하면은 이건 이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 5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 그 토지의 현재 가치,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 4천만 원을 빼면은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이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0만 원보다 적은 돈으로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정보 획득자는 차액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장이 경쟁적이라면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경쟁에 의해서 정보 가격이 1,000만 원이 되어서 초과 이윤이 소멸하는 거죠. 자,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주택 여과 과정이라는 것은 그 주택을 건축해서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이 변화가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이제 주택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러다가 또 수리나 이런 걸 통하면은 또 주택의 질이 또 상승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처음에는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다가 점차 이제 낮은 사람이 그 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고 새로 이사 들어오고, 또 그 주택이 또 새로 리모델링 되거나 또 하면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향 여과하고 상향 여과로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하향 여과라는 걸 보죠. 하향 여과는 상위 계층에게 고가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에게 저가의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거. 그걸 하향 여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주택 건축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이제 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그걸 사게 되는 거,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즉 저가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고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상향 여과라고 합니다. 개념 차이를 알아두시고,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저가 주택 서비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가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는 과정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나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향 여과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고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고가 주택 이제 신축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해서 고가 주택 신축에, 그래서 고가 주택의 공급이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게 다 시장의 힘이죠. 그다음에 상향 여과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나타나죠.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별로 살 사람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하거나 헐고 새로 짓는 거거나 하고, 이제 그래서 새로 헐고 새로 짓는 건 이제 주택의 여과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리모델링 하고 하는 게 그 주택에 이제 또 새로운 그 상향 새로운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그리고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 여과를 통해서 자원 할당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가 주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택 여관은 주거의 질 개선이나 주택 공급량 증가 효과를 또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아까 그런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자, 주거 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주거 지역이 소득 계층별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또 저소득층은 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주거 분리라고 하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을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하고 거래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이쪽 부분 여기가 저고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은 좀 인접하니까 좀 더 비싸게 거래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또 더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는 같은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 있으면 이쪽보다는 좀 더 싸게 거래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지역에 다른 소득계층이 유입 이걸 이제 침입이라는 표현 영어 번역을 영어에서도 그 학자들이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입 또는 침입되어 그 주거 지역 소득계층이 변화되는 것을 승계 또는 천이 변해 간다는 거죠. 라고 합니다. 예컨대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되죠. 유입 또는 침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유입되어 침입 현상이 벌어지고 이 과정이 활발해지면은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가죠. 이걸 이제 천이라고 합니다. 유입, 천입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게 뭘 유입이라고 하냐, 뭐 유입하고 천입하고 저 바꿔가지고 뭐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지대 이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입지는 지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지대 이론은 역사적인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내용을 묻는 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리카도 물론 그렇죠. 생산성, 비옥도는 생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대는 지대 없이 이용 가능한 토지 중 가장 비옥한 토지 이걸 이제 한계지라고 하는데요. 뭐 가장 비옥하다고 하지만 지대 없이 이용 가능할 거니까는 굉장히 척박한 토지죠. 그래서 곡물 생산비와 당해 토지 그러니까 문제의 토지 한계지보다는 비옥하겠죠. 지대가 있으니까 당해 토지의 곡물 생산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지의 곡물 생산비가 뭐 100이다. 라고 했을 때 당해 토지는 생산비가 50이다. 한계지는 생산비가 많이 들겠죠. 척박하니까 비료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노동력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비옥한 토지는 생산비가 적게 들 텐데 지대는 이 생산비하고 이 생산비 차이. 그러니까 생산비가 50이 드는 토지의 지대는 50이다 이겁니다. 이제 더 비옥한 토지 생산비가 20밖에 안 든다 하면 지대는 이제 80이 된다는 거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생산력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유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곡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토지 중에서 가장 열등한 토지, 이걸 이제 마르크스는 한계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토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도 있다고 한 리카도와 타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은 위치 지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대에 있어서 위치가 지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튀넨은 이런 가정을 냈어요. 황무지로 주변이 황무지로 둘러싸이고 고립국이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이제는 교류가 없이 고립되어 있고 주변에는 황무지다. 그래서 그 중심에 도시가 위치하고
토지의 비옥도는 이제 동일하다고 봤어요. 튀네는 동일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 주변 지역의 생산품은 이제 도시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그다음에 수송비를 뺀 거에서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수송비 빼면 이윤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윤 범위 내에서 이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먼 토지일수록 수송비가 증가해서 이제 지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가정이라면은 수송비가 높으면 지대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생산자들은 생산물 가격과 이 가격, 그 다음에 수송비를 고려해서 각 토지에서 생산할 생산물을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서 뭐가 생산된다 하면 토지의 용도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도시로부터 이 동심원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가 한 가운데가 도시라고 하면은 여기 전물 도시라고 하면 도시 주변 제일 가까운 주변에서는 낙농이나 원해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소비돼야 되니까요. 먼 거리를 수송해 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료용 임업, 땔감들이 옛날에는 중요했죠. 그래서 땔감은 이 농작물, 사가 빠졌네요. 사는 이게 목축이라고 했어요. 목축. 예, 농작물이 그 다음에는 이 여기 3지역에서는 행해죠. 좀 그보다 먼 지역,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는 이제 이 목축 활동이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송비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목축 짐승들은 직접 걸어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심원이 되는 거죠. 동심원이라는 개념은 이 중심이 동일한 원들이라고 했어요. 원들이라는 말이니까 이 동심원은 또 다음에 공부할 다른 학설들에서도 나옵니다. 지대 학설은 아닌데요. 자,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설이 그 현대의 도시 지역의 지대 결정과 관련해서 발전된 것이 알론소라는 사람의 입찰지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론소는 어떻게 봤냐면은 백화점이나 공장, 주거 등 주거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의 각 토지 이용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대 최대액은 중심 업무지구, 도시의 중심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감소해요. 근데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 액수 및 기울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거는 이렇게 중심 업무지구가 제일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다른 백화점이나 공장들보다는 더 낮아요. 낮은 액수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런 선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은 중심 업무지구에서 주거로 이용할 사람들보다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백화점은 이제 중심 업무지구일 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질수록 이제 급격하게 지불할 용의가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의 토지 용도는 이쪽 부분, 중심 용도 업무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이 부분까지는 백화점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부터 이 부분 정도까지 좀 떨어진 부분은 공장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부터는 주거로 이용할 사람들의 지불 용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거로 이용된다라는 거죠. 입찰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액수가 가장 큰 액수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입찰, 경매하고 같은 말이죠. 그 말이 붙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지도 이론, 역사적인 지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토지의 이런 성격을 다른 생산 요소들도 일부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경제적 지대 또는 준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대가 뭔지 준지대가 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기에는 토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가지고 지대의 변화는 토지 공급량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토지는 이렇게 공급됐잖아요. 공급 곡선이. 그리고 수요 곡선이 아무리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래서 지대는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현대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지대가 P1에서 P2 이렇게 변하지만은 공급량은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산 요소 공급자에게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도 생산 요소도 그다음에 뭐 자본 같은 것도 생산 요소인데 이런 어떤 생산 요소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비용 중에서 그 생산 요소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그 비용 중에서 비용이 바뀌더라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 이게 뭐냐? 그래프로 그려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어떤 생산 요소 노동으로 보죠.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이렇게 되고 그림에서 보듯이 그다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생산물의 공급 곡선, 생산 요소도 일종의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은 그 생산물의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말씀드려요. 한계 비용 곡선. 그래서 이 한계 비용 생산물을 더 공급할수록 한계 비용 그 생산물 한 단위를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가격은 이 생산 요소 노동의 가격은 이 P점에서 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P2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이 수입은 이 부분 이 사각형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이 밑에 부분만이 이 밑에 부분의 그 양 액수만 준다면은 요 정도의 이 Q2만큼의 노동력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은 사실은 이 삼각형 부분, 이 위에 부분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Q2의 노동은 제공되는데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한계 비용만큼은 공급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은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Q2만큼은 공급된다라는 의미에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이 부분을 이 삼각형 부분을 경제적 지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준지대라는 것은 그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급받는 보수 증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장 설비 같은 것도 토지보단 정도가 덜하지만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때 공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는 생산 요소에 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의 경우에는 준지대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미 그 자체에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을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로 동심원설,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 트윈엔의 위치지대설의 동심원과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그리기 앞서서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1920년대 미국 시카고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도시가 중심 업무 지구 등 다음 순서의 5개 지역으로 동심원적으로 발전한다, 분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제일 가운데는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중심 업무 지구라는 건 경제, 문화, 정치 등 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구를 말하는 거죠. 시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그 다음 지역은 이렇게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대가 나타나요. 이걸 이제 점이지대 또는 황혼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하는데, 예, 이런 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소득층 지대가 있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중산층 지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통근자 지대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동심원설이 그렇고, 선형 이론, 선은 이제
이런 선이 아니라 부채라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선형 이론은. 그래서 호이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도심부의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간선 도로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의 토지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화면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타나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게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예,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핵심 이론은 또 이런 형태의 대강의 형태가 이런 모습의 토지 이용이 되는데, 다핵심이라는 것은 한 개의 중심 업무가 지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토지 이용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표에서는 여기 1이 중심 업무 지구인데 또 7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똑같이 또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주변 업무 지구라는 표현을 써서 또 하나의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